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 설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온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길 소원합니다. 설 연휴 기간 백운기의 정치 1번지는 특별 인터뷰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설날이니까 신년 운세 한번 볼까 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어느 해들 중요하지 않은 해가 있겠습니까만 올해 병원년은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름할 참으로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완전한 내란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안팎의 과제들을 잘 해결해야겠지요. 지방선거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동안 관심 있는 사안에 매우 높은 적중률로 철스트라다무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드린 이병철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번 예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날 아침인데 우리 청자님들께 새해 인사 세배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청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병철 변호사님하고는 우리가 한번 예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병철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는 타율이 한 7할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다 맞았지. 네. 안 맞는 게 이상하죠. 네. 그래요. 그때도 과학적 제가 법칙에 따라서 비결을 여쭤봤는데 높은 적중률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 그냥 뭐야 점쟁이들 굴려가지고 쌀을 튀기고 그런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운세를 한번 보고 여러 가지 예언을 다 해서 내년 설날 우리가 평가해를 갖고 100%까지는 뭐 더 사람 일이니까 모르지만 기준을 얼마로 할까요? 제가 딱 이렇게 정해서 그거 넘으면 제가 특별히 선물을 드리고 거기에 못 미치면은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 걸로. 몇 %로 기준을 잡을까요? 뭐 80%는 돼야 되겠죠.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오늘 10가지 질문을 드릴 거니까 10가지에서 8개 맞추면은 제가 내년 설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내년 설날 때. 이제 1년은 돼야 우리가 또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선물은 대한민국이 제가 오늘 예언하는데 7대 강국으로 들어간다. 그게 저한테 큰 선물일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러면 그런 걸 준비해라 이 말씀입니까? 네. 1년 동안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이제 이 설 연휴 끝나면 곧바로 19일 날 윤석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올해가 병오년이잖아요. 제가 병오생이에요. 올해 이제 60. 말띠시군요. 맞습니다. 말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더더욱이 저도 더 좀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우선 당장 설날 끝나고 19일 윤석열 1심 선고. 지금 예. 선고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예. 하잖아요. 지기현 부장판사의 머리에 그리고 컴퓨터에 지금 이제 치고 있을 거거든요. 예. 판결문을. 써놨을 수도 있고. 네,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아. 공소기각하고 예. 유죄하고. 네. 유죄라면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다. 무기징역. 네. 그런데 공소기각도 때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뭘 선택할 것이냐. 예. 아직 마음을 안 정했다. 무기징역 아니면 공소기각. 네. 그러면은 절반 반반씩이라고 그러면 너무 좀 많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공소기각 가능성을? 아니, 저는 더 높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공소기각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설마. 그런데 김건희가 지금 사실상 다 무죄고 김건희는 석방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까지는 지금 아시잖아요. 김건희는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미 터지고 나니까 그냥 상수로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들이 지금 뭐 횃불 들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일 날 공소기각 때리면 그것도 그냥 지나간 역사가 될 겁니다. 왜? 항소심이 있잖아. 또 대법원이 있잖아. 또 지금 국민들이 또 뛰쳐나갈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되나? 아마 그런 걸 다 계산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기현 혼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그야말로 이 극우 보수까지 극우 보수 법관의 그야말로 국가대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지난번에 한번 데뷔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잘 아는데 거기서 모든 작전은 이제 짜고 지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소기각을 날려버려라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유죄면은 무기징역 아니면은 공소기각 둘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네. 예언은 그래도 이제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 네, 뭘로 네, 하시겠습니까? 저는 공소기각을 선택하겠습니다. 무기징역이라고 그래도 지금 제가 실망할 판인데. 네. 공소기각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그리고 그만큼 저는 모든 그 민주 시민들이 여기에 초집중해야 된다. 또 그런 관점에서 설날이지만 제가 뭐 사형 선고 날 거다라고 하면은 기분은 좋으실지 몰라도 그러나 역사를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된다. 네. 곧 다가올 엄청난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녹화 그만합시다. 힘 빠져서 녹화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소기각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단 이런 건 있어요. 한덕수 구형 15년인데 이중관 부장판사가 23년 때렸지요. 그건 제대로 갔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이상민 모든 혐의를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내란죄 맞다, 뭐 다 단전 단수 지시한 것도 맞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7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막 인정을 하고 끝에 가서 훅 날려버리잖아요. 15년 구형 때렸는데 보통 한 10년 이상은 예상을 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한다면 10년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런데 7년으로 훅 날렸는데 그것도 꼼꼼히 보면 유죄를 인정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지난번 그 백대연 부장의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때는 유죄 인정이 굉장히 시원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끝에 그냥 5년 그런데 이제 그 단전단수 이상민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꼭 내용을 보면은 사실관계 중에 인정한 거는 딱 한 가지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방청장한테 한번 전화했다. 그것만 딱 인정한 거예요. 나머지 사실관계들은 다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도 무죄로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판시 내용이 보면 굉장히 이상민 쪽에 유리한, 굉장히 유리한, 아마 이상민 쪽에서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예, 이제 고등대법원 올라가면은 더 내리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작년 10월 달부터 그 국정감사 전부터 제가 국민들께 경종을 계속 울리고 있지만 법원에 칼자루가 지어져 있고 법원의 보수 극우 대반동은 이미 이제 본격화되었고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지금 법원 독재 권력과 정치 민주 권력의 내전이다. 그렇지만 칼자루는 법원이 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이 초반에 윤석열 공소기각 내릴 것이다라고 예언한 뒤로 제가 정신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말이 잘 안 들어옵니다. 야, 그렇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무튼 예언이니까 한번 봅시다. 그건 또 곧바로 이제 밝혀질 건데, 야, 근데 저는 다만 거기에 좀 기대를 걸었어요. 그날 윤석열 재판 중계한다는 거 아닙니까? 생중계. 그렇죠. 생중계를 한다고 해놓고 공소기각 결정 내릴 정도로 지견이가 배짱이 있을까요? 뭐 그것은 지기현 개인의 지금 저는 문제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 조희대가 지휘하는 이 사법 독재 권력이 이 문제를 결정을 한다. 지기현이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꼭두각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내란죄 담당하는 또 다른 재판 담당하는 주요 재판장들 이진관 부장판사 빼놓고는 다 조희대의 어떤 그 지령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죠. 그래서 여태까지 나오고 있는 그 뭐 이상민 단전 단수에 대한 굉장히 부실한 판결도 그렇고 김건희 관련해서는 사실상 다 무죄 공소기각으로 전부 다 날리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거는 뭐 완전히 기획된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각 너무 재판부가 독립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예, 그거는 절대로. 예, 이거는 기획이 된 거다. 분명한 기획이다. 이거는 100%입니다. 다른 건 그러면은 굳이 여쭤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김건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석방만 기다리고 있죠. 석방이 됩니까? 고등법원 가면 아마 보석으로 놓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김건희를 특별히 고등법원에서 봐줘서가 아니고 현재 일단 1심에서 나온 게 뭐 징역 1년 8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고등법원 가면은 또 이미 지금 한 7, 8개월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보통 남은 형기가 보석으로 1년이나 될 거고. 예, 그럼 보석으로 풀어줄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안에 다른 재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짜잔해요. 뭐 통일교회 뭐 당원들 뭐 좀 뭐 이렇게 많이 가입시켜서 정당법 위반. 그건 어차피 집행유예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인이 무슨 가방 하나 사줬다. 그 가방 자체도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뭐 그 정도는 뭐 경미한 사건으로 또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다 집행유예예요. 아니면 벌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고려한다 하든 물론 그거는 또 항소심 올라오면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김건희 재판은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뭘 어떻게 추가로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그러면은 만약에 윤석열이가 지금 일단 지난번에 체포방해로 5년 실형 선고받았죠. 그러면 19일 날 설사 공소 기각이 내려진다고 해도 석방은 안 되죠. 석방은 안 되죠. 네네. 그리고 이제 항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항소.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죠. 그러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 사건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그것은 이제 지금 정해져 있죠. 현재 고등법원 형사 1부 그리고 12부. 형사 1부 재판장님이 만만치가 않아요. 캐리어가. 조희대 대법원장 밑에서 법원 행정처 차장을 한 사람입니다. 기조실장도 했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조희대 그리고 지금 현재 법원 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형사 1부 재판장이. 그러니까 저쪽 극우 쪽에서는 굉장히 환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이진관 같은 사람을 자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법관들 중에 뭐 한 명,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기대가 크시면 안 되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특검이 기소할 때 지금 이제 김건희에 대한 질문이니까, 김건희 특검이 어마어마한 수사를 했잖아요. 김예성 집사, 그것도 거의 게이트입니다. 그 모피아 게이트인데 그 모든 거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돈 좀 빼먹은 거. 그것도 무죄 공소기각이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도 그 집사 게이트를 엄청난 사건으로 다뤘습니다. 그게 또 그 사건의 본질에 맞는 거거든요. 양평고속도로 다 없고 하나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런 경우에 뭐 태산이 시끄러웠는데 쥐새끼 한 마리 나온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 서기관이 뭐 엉뚱한 거에 3,500만 원 먹었다. 그것도 공소기각, 관련성이 없다. 경찰에서 다시 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잔치를 했는데 기소할 때 이미 중요한 거는 다 빠졌어요. 네, 지금 재판은 정말로 허접한 거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그것도 다 무죄를 날린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 중에 김건희 재판은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도이치모터스인데 그 날렸죠, 무죄. 명태균 게이트였잖아요. 넉 달 동안 전 언론이 명태균만 때렸습니다. 일면 톱으로.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 그냥 무죄로 날려버렸어요. 나머지는 사실은 뭐 그냥 뭐 가방 하나 받은 거 이 정도로 1년 뭐 8개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우인성 판사가 정말 범죄적인, 그래서 저도 고발도 했지만 범죄적인 판결을 내린 것도 물론 충격적이지만 기소 자체가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고의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왜? 그거는 이게 증거가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기소할 게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면 파견 온 검사들이 고의적으로 태업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래서. 세 번째 듣기 전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뭐 저기 할 때 막 너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심정이거든요. 아, 네.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일단은 뭐 기소된 것만 갖고 재판을 하니까 그거를 법원에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법 왜곡죄 같은 것을 통과시킨다든가 뭐 지금 재판 소원도 일단 법사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런 걸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크게 당하겠다라고 해서 추춤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민주당은 왜 노냐. 한참 그게 뭐 또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많이 다뤘고 법왜곡죄니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정원 특히 이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재판에 대한 소원은 판사가 직접 당사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 재판이 뒤집어질 수 있고 이 재판이 위헌이야 이게 헌법 소원이니까. 그다음에 법왜곡죄는 판사를 잡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판사들이 제일 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작에 했어야 된다. 진작에 했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내일 모레가 19일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시끌고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움직임을 지금 이 설날 때라도 하고 또 해야 또 뒤집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조금 일찍 민주당이 이런 걸 만들고 통과했고 시키고 그랬으면은 직위원이 그런 장난을 못 칠 가능성이. 아니, 겁을 내죠. 판사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겁이 제일 많은 직종이 판사예요. 검사.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왜 지난 또 한 달간 또 무슨 합당 때문에 또 난리를 치고 또 무슨 전준철 변호사인가 쌍방울 변호사 그런 이상한 사람이 추천이 돼가지고 또 엉망진창이 되고 그게 마치 집권당 내부에서 어떤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번지거나 그렇게 비춰지고 이건 정말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내란이 지금 사실은 이 내란의 강을 우리가 건넌다라고 할 때 그 역사적인 그 처단을 통해서 지금 겨울인데 한강물이 얼었다 해서 그 얼어있는 한강을 지금 건너는 형국인데 지금 중간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물이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얼음이.
예, 그런데 국민들이 보면은 한심한 거죠.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는 게. 제가 봐도 진짜 폭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폭발을 하시는 전국의 국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이 설날 때 지금 이 방송을 또 제 얘기를 듣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진짜로. 언제든지 역사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예. 바로 잡히거든요. 깨닫지 못할 때에 맞습니다.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아까도 특검의 문제, 저도 참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꼼꼼하게 챙겼으면 괜찮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들이 계속 지금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특검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2차 특검 성공한다 못한다? 저는 역시 이것도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공하도록 만들 수 있는 또 수단이 있어요. 예. 현재로서는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나 민주당이 또 나서면 성공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현재 2차 종합특검법 이 실패를 예정한 거예요. 법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 전 국민들이 지금 가장 지금 빨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은 마약 사건입니다. 마약 외압 사건, 백혜룡 경정, 이거는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법에 마약에 대한 외압, 그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수사 결과는 외압이 없었다예요. 그거는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을 믿는 국민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저 댓글이나 여러 보면 이 민주 시민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하고 가장 분개하는 게 왜 이 사건이 수사가 안 되느냐입니다. 그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법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지. 절반은 실패한 거죠. 왜 빠졌어요?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니 빠진 이유는 일단 그 자체에서 임은정 검사장이 이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임은정이를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백혜룡을 믿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믿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의 의구심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어쨌든 실체를 밝혀라. 그리고 그 수사기관의 결론을 믿을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겠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또 댓글을 보면 임은정 동부지검을 못 믿는다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 피의자다라는 국민들의 그 인식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100% 맞는지는 저도 몰라요.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의심을 해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정권 내내 따라갈 문제다. 예, 라고 보고, 그러면 민주당 니네들도 청와대도 다 엮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을 100% 믿을지, 이거를 믿을지, 그걸 국민한테 물으면 안 돼. 그거를 하라고 지금 세금 주고 권력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게 문제다, 이거지. 얘기 나온 김에 그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백혜룡 경정의 그 주장이나 이런 거 우리가 쭉 들어봤는데 정말 신빙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근거도 많이 있고 구체적이죠. 구체적이고. 그런데 검찰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뭘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걸 이렇게 털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백혜룡 경정을 임은정 동부지검 쪽으로 보내라고 한 것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관심사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아니 이럴 리가 있나 안 믿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검도 그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보냈고 그래도 임은정 검사장인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백혜룡 경정이 조금 너무 지나쳤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가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정리가 될까요?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이병철 TV 사이다에 이거를 여러 번 다뤘거든요.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 임은정이를 못 믿는다가 압도적입니다. 네, 그게 이제 전 국민 민주시민의 전체 여론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거 좀 여론조사 같은 거 한번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데 제 그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아주 극렬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중도가 많거든요. 저는 극좌 15, 극우 15는 뭐 초청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항상 선언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중도적인 그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중도층들은 압도적으로 임원정이 동부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는 안 믿는다예요. 예. 저도 믿기 힘든데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안 하느냐. 그게 일단 1차적 문제입니다. 지금 설날인데 지금까지도 대통령 특별 지시 사항이에요. 그 뭐 백효룡을 투입해서 이 실체를 국민의 의구심을 밝혀라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잖아요. 뭐 백효룡이를 밀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설날 전에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중간 수사를 파는 어쨌든 혐의가 없다예요. 근데 왜 눈치만 보고 있냐. 그게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것이 적어도 이번에 특검이라는 2차 종합특검이라는 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5년 내내 어떤 정권에 대한 의구심으로 저는 남는다고 봅니다. 잠깐 마약 이야기를 해봤는데 2차 특검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 중요한 게 빠져 있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저는 코바나 컨텐츠가 했던 초대형 전시회들 그거를 후원한 대재벌 그룹들, 대기업들 이거는 다 뇌물이에요. 그게 벌어진 게 윤석열이가 이제 박근혜 특검팀에 들어가서 스타가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서울중앙지검장 결국 검찰총장까지 했잖아요. 이때의 초대형 그 세계적인 전시회들을 또 여러 건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윤석열이 보고 그 엄청난 그 후원을 한 거지. 그렇잖아요. 이건 다 사실상 뇌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2차 종합특검법에 저는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역시 빠졌습니다. 저는 이게 또 수사하기도 제일 쉬워요. 다 아는 거고 이것이 어떤 뇌물성이 있느냐 어떤 포괄적 대가성이 있느냐만 그 법리적으로 밝히면 되는데 야, 이 쉬운 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뇌물은 1억에 10년이잖아요. 예. 징역이. 이 엄청난 게 왜 빠졌냐 이것도 저는 궁금하고 그다음에 현재 특검법에 있는 이 수사 대상을 보면 저도 진짜 좀 밝혔으면 좋겠다고 궁금해요. 노상원 수처.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영연백이라고 하는. 예. 그 실체도 밝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또 1차 그 특검에서 그 조은석 특검팀의 특검보나 이런 분들 중에 저하고 사법고시 동기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법고시 동기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팀 끝났으니까 그리고 파견 나갔던 그 부장검사들 저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네들도 이거를 수사를 많이 했고 밝히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거를 밝혀내면 크잖아요. 지네들도 다 윤석열이는 끝난 거고 그러면 이런 실체를 밝혀내면은 그게 또 성과가 크고 또 각 개인은 다 그런 게 있어야 본인한테 영광이고 또 앞으로 또 잘 나갈 건데 없었다는 거거든. 예. 그러면 과연 2차 종합특검이 이거를 제대로 또 뭐 할 수 있는 뭐 엄청난 능력이 있을까? 첫째. 둘째는 여기에 결국은 또 검사들이 올 겁니다. 수사를. 지금은 유튜브 보면 자, 이제 1차 특검 보니까 파견 검사들 열심히도 안 하고 뭐 빠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재판도 엉망이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수사 기소 분리 검사들은 수사 못하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경찰만 다 이제 해보세요. 되는지. 수사는 검사들이 훨씬 잘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모든 제도를 지원을 했고 했으니까 잘할 수밖에. 예. 그런데 여태까지 훈련이 안 돼 있는 그 경찰들한테 초대형 사건을 맡기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북한산만 다녔는데 히말라야를 어떻게 올라가? 예. 훈련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지금 그 특검이 인선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런 기류들을 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사들 또 막 땡겼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저 검사하고 내통했다. 아마 그래서 경찰을 주력 그 수사팀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들리거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의 수사 능력을 그 자체를 제가 뭔가 얕잡아 보는 게 아니고 북한산만 다녀봤다 이거예요. 히말라야는 못 올라가면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찰을 중심으로 팀을 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결과는 뻔한 것이다. 리더십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차 특검의 권창녕 특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은 뭐 법무부인 지평 소속이고 법무부인 지평이 운동권 출신들이 만든 겁니다. 그 82학번, 제가 84학번인데 이거는 저도 잘 아는 운동권 출신 그 법조인들 또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고 저도 잘 알기 때문에 법무부인 지평은 굉장히 실력 있는 그 로펌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특검도 굉장히 법리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 학구적이고 논문을 수십 편을 쓰고 그러나 노동법 쪽 그 또 변호사로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한데 너무 학자적이에요. 이게 판사 출신이니까 수사를 안 해봤을 것이다. 그런 뭐 어떤 불안감은 안 가져도 됩니다. 예. 그런데 스타일이 너무 학문적이고 또 항상 학구적인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강한 결단력, 어떤 전쟁을 치르는 사령관의 스타일 이제 그런 걸 좀 잘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3가지 예언 들어봤는데 다 힘 빠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합시다. 아유, 당연히. 그리고, 이런, 이제, 저의 좀 비관적인, 이 전망이 틀리도록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2차 종합특검법에 빠진 게 있으면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 넣으면 되는 거고.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보완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더 좀 디테일하게 민주당의 훌륭한 또 법조계를 잘 아시는 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법조계 출신이라고 잘한다는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이번에 또 지난번에 뭐 이성윤 씨 이런 거 보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영교 의원님이라든가 박지원 의원님이라든가 법조인 출신도 아닌데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이제 어쨌든 이런 의원님들이 더 이 2차 종합특검의 준비 과정부터 꼼꼼히 좀 이렇게 챙기고 또 그거 하라고 집권 여당이 있고 또 국민들이 빛의 혁명을 만들어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다. 당장에 보완한다면 2차 특검에 법을 보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좀 우선적으로 넣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 요구사항은 마약을 넣어야 된다. 마약 넣어야 된다. 이거 다시 철저히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의 뇌물성 그 전시회 여기서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거를 넣어야죠. 예. 애매한 거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공소기각 그거를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 공소기각이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거는 최소한 그 판사들은 1차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법에 이 수사 이제 대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련 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예. 확대할 거냐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민주당이 9월 달에 법을 개정해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조문에 따라서 하니까 공소기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조문을 손을 봐야 된다. 좀 더 넓게. 그 조문이 뭐냐. 그러니까 본래 이 내란 그리고 김건희 국정농단 그것과 관련되는 뭐가 관련되는 것이냐 증거가 공통되는 사건 첫째 둘째 이것과 목적과 수단 원인 결과 간의 관계에 있는 사건 이렇게 딱 이제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게 해당 사항이 없다. 뭐 국토부 서기관이 엉뚱한 데서 돈을 먹었다. 그거 보니까 증거가 공통되는 게 아니다. 김건희의 양평 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원인이 되고 이게 어떤 그 결과가 된다 이런 관계도 아니다 하니까 이거는 수사권 없다 공소기각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법을 개정해서 넓혀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란 특검 관련해서 내란 사건 관련한 이진관 재판장님이 지금 맡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덕수, 예. 최상모 예. 등등의 그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무유기 또 막 하루 만에 이완규를 임명해버리고 직권남용 그거 이제 이진관 재판장이 맡고 있고 며칠 전에 이제 첫 재판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어요. 거기서도 가장 집중적인 쟁점이
공소직 기각을 시켜야 된다라는 피고인 쪽에 피고인 5명 전부 다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말이 되냐? 사실 재판장님이 이신관 재판장님이니까 언론도 국민들도 아니 잘하시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 이거 공소기각 날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리 이신관이라도 법이 그렇게 딱 못 받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이제 내란 특검법이니까 1, 2, 3 비상계엄 내란 그 수사 대상은 당일날 그런 국무회의의 위법성, 그 다음에 군인 경찰을 투입한 거, 그게 폭동이니까요. 그 다음에 정치인, 언론인 뭐 등등을 체포하라, 체포 지시, 단전 단수, 이렇게 방송사 등등에 대한 단전 단수 등등의 지시. 이거는 그날 일어났던 폭동이죠. 이제 그것이 수사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새벽에 국회가 합법적으로 이제 그 계엄을 해제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는 비상계엄 사태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연속선상에서 또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내란의 위험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4월 4일 날 와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이를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법률적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내란이 4월 4일까지 2025년 4월 4일까지 사실상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벌어진 것은 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국민적 상식일 겁니다. 그렇지만 법을 엄격하게 보면 12월 4일 날 국회가 비상계엄을 끝을 내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말일 뭐 1월 달 이때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한덕수가 헌법재판관들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해버려. 직무유기. 그리고 또 뭐 이제 탄핵되니까 권한 대행의 대행 최상목이가 2명만 하고 40여 이제 재판관 안 해버려. 직무유기 지금 재판 받는 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그 탄핵이 기각돼 가지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한덕수가 국무총리가. 그리고 왔더니 그때 이제 퇴임하시는 헌법재판관 2분 후임으로 하루 만에 이완규 그냥 막 임명해버려.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검증팀의 그런 직무 권한을 침해했다. 한 달은 걸리는데 그래서 직권 남용. 이렇게 이진관 재판장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쟁점이 그래 직무유기 직권 남용은 된다. 근데 직권 남용이 시간상 부족 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그런 그 권한을 측면보다는 침해했다 이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때 당시 한덕수의 대통령 직무 대행이라고 하는 그 직무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뭐 그것도 그것도 뭐 권한 남용이라는 되고 또 그쪽에서는 뭐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니까 이건 통칭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놔두고 일단 공소기각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법률에 그러면 보자. 법률에 내란 특검 법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비상계엄 내란 그 군경 투입 등등 그것과 증거를 공통으로 하느냐 이거 아니다.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수단이냐 그것도 전혀 아니다. 뭐 원인 결과도 아니다. 그러면 해당 사항 없네. 공소기각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진관 재판장도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부분에 법을 고쳐야 된다. 2차 종합특검법은. 이제 네 번째 질문이 사실은 1, 2, 3번을 아우르는 질문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이제 네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예언은 제목은 내란 청산 과연 가능할까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네, 내란 청산이라는 게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최소한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은 최종 확정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김건희도 못지않은 내란의 공범이다. 그러면 적어도 김건희가 이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게 2차 종합특검에 의해서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처단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내려줘야 된다. 이쯤 돼야 내란이 청산됐다고 볼 수 있겠죠. 기본이죠. 김건희의 국정농단도 뭐 중요한 거는 다 법률적으로 처단이 돼야지 청산이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청산이 어느 정도는 되었다. 그렇죠. 가담자들 처단하고. 네,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반민특위가 와야 되고 친일파가 다시 정권을 잡고 왔더니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그래도 썼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칼자루를 거구 법원이 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심에서 계속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거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지금 100을 기대했는데 나온 거는 열도 안 돼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올라갈수록 고등법원, 대법원 올라갈수록 판사들은 나이는 더 많고 훨씬 더 극우적이고 훨씬 더 극우적인 그런 문화에 쩔어 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뭐 그 중에서도 정말로 극우의 극우인 조희대 대구 대법원장, 박영재 부산 법원행정처장 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란 청산 반드시 해야 되지만 갈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다. 히말라야다, 히말라야. 그런데 히말라야라는 게 이제 그 극우 세력들이고 우리가 저걸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넘어가야 되는 이 민주 진영이 너무 아마추어다. 저는 이게 걱정이다 이겁니다. 북한산만 가본 사람들. 그러면 내란 청산 가능하다도 미지수다. 미지수다. 예. 사법개혁이 참 중요한 과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일단 재판소원법 또 대법관 증원 이런 것들 현재는 법사위 통과해서 기다리고 있고 법 왜곡죄도 이제 본회의 상정하면 통과되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법개혁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당대표가 그리고 그거 통과시키자 하는데 반대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몇 명 되겠어요? 안 하는 게 저는 이상해요. 네. 그 막 눈치 본다, 뭐 국민의 여론을 또 뭐 중도층의 뭐 여론을 봐야 된다. 중도층 그거 반대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여론조사하면 70%가 찬성합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주 극우적인 이쪽 빼고 한 70% 제가 제 유튜브의 댓글을 보면은 느낌이 오거든요. 압도적으로 판검사들을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사법부 개혁이라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뭐 재판에 대한 헌법성 그것도 국민들 귀에 팍 안 들어와요. 잘 이해하는 분들 많지도 않습니다. 대법관을 증언한다 그거 느리면은 뭐가 뭐 어떻게 잘 느낌이 안 와요. 확 오는 거는 판검사를 잡아 넣을 수 있다. 법 왜곡죄. 이번에 봐라. 이건 쉽게 이해하시고 전부 다 찬성해요. 그만큼 판검사에 대한 분노가 많아요. 국민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내 자식 똑똑하면 판검사 시켜야지 이게 또 많이 있었지만 이제 깨달아 보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한국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키워줬더니 이것들이 공화국을 배신하고 부모 등에다가 칼을 꽂은 거잖아요. 그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번 또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무죄 등등. 그러니까 이럴 때 이 국민의 분노를 조직화하고 그걸 역사적인 어떤 성과물로 만들어내서 역사를 진전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안 해버려. 놀아. 여기에 대한 분노가 엄청납니다 진짜. 이거를 해야 내란도 청산이 되고 이 목적이 달성이 될 겁니다. 김건희 처단, 윤석열이 사형도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공화국을 배신하고라고 하셨는데 공화국을 배신하고 판검사 공화국을 만들어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자들은 반역자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반역의 역도들이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이 저는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사법 독재 권력이 이쪽에 있고 정치 민주 권력이 이재명 권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법 독재 권력이 대한민국을 양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칼자루는 이쪽이 지고 있죠. 이건 이제 별도의 질문인데요.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게 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까지도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것도 제일 먼저 작년부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작년 10월 달에. 그랬더니 국정감사에서 그냥 바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민주당 송무식이 국회의원하고 약속 대련처럼 다시 재개할 수 있죠. 하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현실적으로도 되죠. 현실적으로도. 국힘당. 예. 국힘당의 송석준 의원인가 하는 사람 질문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거는 엄청난 발언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기 대놓고 선전포고하는 거거든요.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내가 이런 말은 부적절하다, 그 답변이라든가 뭐 할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등 주요 법원장들, 고등법원장들한테 또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내란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핑계는 뭐냐? 내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부적절하다. 그러면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그 12월 3일 비상계엄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윤석열을 파면시켰다라는 역사적 사실은 법률적으로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고 국민에 대한 민주공화국에 대한 배신적 행위다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라는 말은 있어야죠.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진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날 법원장들한테. 이런 언제든지. 식으로 가면 지금 이재명 대 조희대의 싸움이 되자는 겁니까? 지금 이미 그렇게 돼 있죠. 박영재라는 또 아주 극우 대표 타자까지 또 등장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희대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합니까? 그렇죠. 근데 싸움이 된단 말입니까? 이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그 사법 거구 독재 권력을 키워온 거예요. 너무나 커진 거지. 과거에 그 하나회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공화국을 다 집어삼키고 그 국민들을 학살을 하고 결국 그게 그렇게 또 처단되고 단죄가 됐지만 그런 어떤 전격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처단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민주당이 사실 해야 된다. 다시 계속 민주당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잠깐 선물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 연휴에도 백운기의 정치 1번지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정어리몰에서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때 아니면 이렇게 구하실 수 없는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가 이하로 드리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느냐? 정말 설인데도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가격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 준비한 상품 모두 10,000원도 안 되는 9,900원의 무료 배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순살 장어탕 그것도 1+1으로 정어리 선크림, 디퓨저, 레디큐는 숙취 해소제도 되지만 건강음료입니다. 강황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거 자주 마시는데 참 속이 좀 불편할 때 마시면 아주 좋고요. 숙취 해소에도 좋고 이런 제품들을 원래 정가 하나에 다 2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근데 9,900원에 무료 배송까지 거기에 5개 이상을 구매하시면 10,000원 상당의 클렌징바까지 사은품으로 보내드리는 설 특집 뭐라고 그래야 돼요? 대잔치? 예. 설에 혹시 또 소화가 안 되거나 과음하신 분들 건강음료 레디큐 드리고요. 이것도 기존에 한 박스 10병 24,900원인 제품인데 9,900원에 순살장어탕 한 팩에 5,900원인데 이것도 설날 특가로 1+1 2팩에 9,900원. 디퓨저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건데 인기 있는 향 5가지인데 500ml 대용량이에요. 집안 분위기 한껏 내실 수도 있는 데코픽도 같이 보내드리는데 이것도 9,900원. 설 연휴에도 저희 정어리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어리몰에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해피 설날 9,900원 특가 이벤트 특별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드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모시고 올해 10가지 대예언 들어보고 있습니다. 5가지를 들어봤는데 힘이 좀 빠지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운세를 봅니까? 너 오늘 운세가 나빠. 그러면은 어떻게 뭐 그냥 집에 처박혀 있어야 됩니까? 어디가 안 좋으면 그걸 고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축대가 무너져서 너 다칠 것 같아. 그럼 축대를 선보면 되는 거고. 야,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그러면 안 나갑니까? 우산 찾아가지고 나가야지요. 자, 이병철 변호사님이 상당히 좀 불길한 예언을 많이 오늘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그
합당 논란 가지고 한 3주, 한 달 가까이 네, 네. 시간을 허비한 거. 그렇죠. 좀 속상하고 아깝네요. 그렇죠. 전쟁 중에. 이럴 때가 아닌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예. 이 내란 청산 내지는 사법 개혁 관련해서 설날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 반드시 이 법조계 개혁을 위해서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 또 이번 정부가 해 주셔야 되는 역사적인 과제가 있다. 뭐냐?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완전히 금지시켜야 됩니다. 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정관예우라고 이름 붙여지는 전현관 예. 범죄, 예. 조직 범죄죠. 그게 이 모든 이 법조계 부패와 독재의 그 근원적인 거예요. 판검사가 나쁜 짓을 해도 나 옷 벗고 나가서 내가 뭐 떼돈 더 벌 벌어. 수 있어. 그리고 거부적인 판결 날려버리면 내가 또 거부적인 로펌 가서 또 더 해먹을 수도 있어. 그리고 정치권 가서 내가 또 권력도 잡을 수 있어. 이거를 막아야 돼. 선진국들 보면 우리 뭐 가까운 일본부터 판검사하고 나와가지고 개업해서 떼돈 버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가요? OECD 어떤 나라도 그게 불가능해요. 전관예우라는 거는 제가 일본 변호사협회 분들하고 만나서 저도 옛날에 변호사협회 임원을 했기 때문에 전관예우를 좀 설명해 달라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 해요. 일본 변호사들이. 왜? 일본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옷 벗고 나왔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봐줘.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대법관을 하고 나와도 그때 한 10수년 전인데 3년을 변호사 사무실에 실무 수습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도장 찍고 변호사를 못 한다 이거야. 3년 동안.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런 전화를 만약에 현직 판검사가 받았다 하면 바로 신고한대요.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판검사 하면서 만든 네트워크나 그 정보는 국가재산이단 말이에요. 그거를 들고 나와서 사유해가지고 떼돈을 벌어 처먹는다? 제가 이 처먹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폭들이 하는 범죄 행위다. 현직 판검사와 나온 전직 판검사들의 조직 범죄입니다. 이거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 많은 시도를 해가지고 뭐 근무지에서 인근에는 개업을 3년간 제한한다. 다 안 되는 거고. 일본도 판검사 끝나고 변호사 개업하고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쩌다가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까? 여기 너무나 오래됐죠. 이것도 다 우리 대한민국이 판검사 출신들을 우대하는.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시작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과거에. 근데 이제는 뭐 넘치잖아요. 너무 많죠.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정관예우라는 게 아예 사라질 거 아닙니까? 모든 판검사들의 이 건방지고 그리고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행위는 믿을 구석이 있거든. 근데 나는 처벌 안 받아, 우리끼리. 그리고 나는 나가면 떼돈 벌 수 있어. 그리고 판검사 출신이 바로 옷 벗고 국회의원 뺏지다는 나라도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본은 불가능해요. 문화적으로. 그것도 일본이 그 부분은 참 선진국이에요.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일본은 판검사 옷 벗고 국회로 또 자민당 거의 독재니까 왜 그런 게 없냐 하니까 상상도 못한다. 그건 국민들이 용서 안 한다. 저 사람 잡아와 가둔다 이 업을 하다가 그러면 정치 권력하고 손잡아가지고 내 이 사람 야당 잡아 가둘 테니까 내 이쪽으로 가면 또는 저쪽으로 가면 내 배지 권력 줘.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윤석열 한동훈이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막아야 된다 봐요. 국민의힘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말씀 안 하죠. 세계가 다 그러는 줄 알았죠. 아니. 우리나라만 그러면은 바로 판검사는 끝나고 나서 변호사 개업 못 하고 또 뭐 정치 진입 못 하고 딱 이렇게 10년 이상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런 게 정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조 개혁에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네, 네. 예, 이 사법개혁, 법조개혁의 출발이 그거라 해야 되겠는데요. 그게 근본입니다. 예, 그거를 끊어버리고 판검사를 한다. 이제 앞으로는 검사라는 직업은 없어지겠지만 뭐 공소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구속을 다루는 저는 그걸 원시 권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뭐 그런 원시 권력자 그리고 그런 면허를 주고 하는 자들은 평생 그것만 해라. 나와서 돈벌이는 안 된다.
우리 그 문영배 전 헌법재판 소장 권한대행 이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개업 안 하잖아요. 왜냐 그게 부적절하거든. 그러니까 교수라든가 어떤 그런 공무원 비슷한 또 봉사 그렇게 해서 연금 받아 먹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연금도 그렇죠. 많이 나와요. 원래 이 가장 불행한 게 세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예. 권력과 부와 명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가져가야죠. 어떻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도 챙기고 명예도 챙기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본질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그 세 개를 다 지도록 해왔던 게 해먹었던 게 법조계. 법적 카르텔이죠. 예. 예. 정말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가 항상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권력을 추구하다가 망한 케이스를 우리는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기업체 회장이 그냥 네, 정치해 보려고 하다가 네, 다 네. 망해먹고 네, 말이죠. 네. 명예는 뭡니까?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어떻게 또 정치적으로 뭘 해보려다가 그렇습니다. 찌그러지고 그렇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다가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잘 나가는 현직 판검사들,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존경과 명예, 권력을 지었죠. 그리고 또 엄청나게 돈을 해먹어요. 그 국가 재산을 들고 나와서 해먹는다니까요. 그게 후진국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사법은 정말로 후진국 중에 후진국입니다. 제가 심지어 과거에 그것까지 조사를 해봤어요. 저 아프리카나 남미, 제가 뭐 그쪽 후진국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런 쪽 나라들도 이런 나라는 없어요. 예. 오늘 아주 그 부분 참 네. 크게 울렸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를 아시라. 이 선물로. 이거를 우리가 개혁할 수 있으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한 단계 선진국이 될 것이다. 자, 후반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6월 3일 날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네.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지방선거도 승리하겠지만 민주당이 뭐 한 6대 4 정도 아니겠느냐.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압승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요? 지금처럼 하면. 지금처럼이라면 어떤 겁니까? 재판을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국정을 운영하면 지방선거 지금 한 4개월 정도 사실 남은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실망이 더 쌓여갈 것이다. 현재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 지방선거 압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대구 경북 빼놓고는 거의 다 차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항상 이제 승부가 압승이냐 완승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질 때 강원, 경남, 울산, 충북 이런 지역을 또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네, 네. 많이 갈렸는데 수도권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6대 4라면 그런 지역들에서 압승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반반하지 않을까. 수도권. 이제 경기도가 또 중요하죠. 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뭐 기초자치단체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된 게 2022년 3월 9일 당선되고 5월 10일 날 취임하고 바로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전국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때 윤석열 정권이 압승을 했죠. 예. 정말 예상을 뒤집고 엄청난 압승을 했죠. 광역지자체를 거의 썰었으니까요. 호남 빼고. 이제 사실은 그런 윤석열이가 일으킨 이 내란을 진압하고 들어선 혁명적 정부 비슷한 건데 그러면 거꾸로 그 정도의 압승을 하는 게 상식에 맞거든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안 될 거다. 왜? 작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의 그 득표율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았다면 계산해 보면은 저쪽이 이겼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왔잖아요. 네. 내란이 터진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던 작년 6월 3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국민들의 결국 사실은 여론조사 백날 하는 것보다 대통령 선거, 총선거에 이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작년 6월 3일. 그럼 1년 지나서 지금 이 민심이 그렇게 변동을 했겠느냐. 그리고 실망이 많아요, 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거의 박빙, 이겨도 6대 4다. 지방선거는 사실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지금 하는 걸 봐서라고 하셨는데 정치적인 것도 있고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또 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모아지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들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도 지방선거가 많이 좌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남은 넉 달 동안 예. 잘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사실 그 것이- 윤석열이가 예. 4년 전에 대통령이 됐지만 그때 0.73% 23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진짜 박빙으로 그렇죠. 1% 이내로 이긴다는 것도 제 혼자 그때 예고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쪽에 이준석이가 당대표고 뭐 제하고 친했으니까 그때 뭐 10% 이상 이긴다. 이번에 명태균 판결문 보니까 창원지방법원에 명태균 판결문을 제가 다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 자세한 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때 선거 당일날 발표나기 전에도 김건희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니까 사모님 6% 이상 이깁니다. 또 김종인 할아버지, 김종인 할아버지도 명태균이한테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8% 이상 이깁니다. 명태균이 예측도. 그런데 이준석이도 그런 얘기 듣고 한 10% 이긴다. 자신은 최소한 5% 이상 이긴다 하는 게 명태균이한테 들은 그것도 많이 참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저보고 변호사님 어떻게 그때 1% 이내로 이긴다를 맞추냐.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고 점쟁이 비슷하게 나는 과학이잖아. 그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며칠 전에 예. 이번에 판결로 예. 명태균이 기분 좋아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도 0.73 23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가 겨우 이겼는데 석 달 후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뒀잖아요. 예. 그 민심을 잘 끌어간 것이 그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도 넉 달 동안 이재명 정부가 잘 끌어가면 또 압승도 가능하겠죠. 예. 항상. 뭐가 제일 큰 변수가 될까 이제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경제가 항상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경제였죠. 이게 이제 7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부동산 지금 대책 엄청나게 내놓고 있습니다. 거의 올인하는 분위기인데 부동산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뭐 완전히 매일같이 부동산 그 집값 특히 이제 서울 집값 강남권 중심에 하시는 거는 여기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참패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신다고 보고요. 이것도 현재처럼 하면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예. 현재 하는 식으로만 이제 이 정책이 제한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실패한다. 2-3달,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실패가 눈에 이렇게 뚜렷이 국민들이 그것봐 또 안 되잖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뭐 거의 90% 이상이다. 현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가 나와야 된다.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저는 제 유튜브에서는 거의 뭐 일주일에 뭐 거의 뭐 2-3번씩 10가지의 방책을 써야 된다. 지금 쓰고 있는 건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방향성도 틀렸다. 첫째, 부동산 감독원을 만든다. 그런 거 백날 만들어봤자 그 감독원을 만들어서 범죄적인 것은 뭐 전세 사기 이런 거는 뭐 사법 처리한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가격 띄우기 담합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한꺼번에 모은다 하는 게 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무슨 기구를 만든다 없앤다 이건 효과가 없어요. 그 기능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하면 되지. 그리고 그게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범죄적인 거는 언제든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지금 다주택자를 때리죠. 예. 다주택자를 매물을 내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야 공급이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것도 그래서 뭐 6만 호를 또 뭐 수도권에 뭐 한다 하는 신규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아파트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도 공급에서 이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팔도록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팔도록 하려면 큰 방향성은 양도세를 낮춰야 돼요. 보유세를 올려야 돼. 보유세를 매년 제가 여기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뭐 한 방에 미국처럼 갈 수는 없겠지만 미국, 중국 사례들이 다 있고 다 검증이 돼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2% 서울 강남권 한강벨트는 매년 2% 때려도 됩니다. 그게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예. 그러니까 50억짜리 있으면 1년 100억짜리 있으면 1년에 2억씩 세금 내면 되는 거고 50억짜리면 1억 내면 되는 거예요. 미국은 3%입니다. 뉴욕은 그 보유세를 확실하게 그냥 때리고 밀고 간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하고 10년간 때린다 하면은 그게 질서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유세가 세니까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팔도록 양도세는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공급 물량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다주택자들을 중과세를 이제 안 하고 있는 거를 5월 10일부터는 세금을 엄청 세게 때린다. 그 전에 팔아라는 거잖아요. 시간이 너무 없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또 6개월 유예를 준다. 이거부터 이제 지금 에러가 난 거예요. 예. 네. 그러나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사인을 확실하게 줬다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고 성공적이라고 보고 뭐 디테일은 다듬으면 된다. 그러나 큰 관점에서는 보유세를 제대로 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통화량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유동성 때문에 이 통화량을 이 구태의연한 토목건설 여기에 한계 기업들 다 날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100대 그 건설업체 50개는 다 없어져야 돼요. 여기에 그냥 돈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떠받치고 있는 역대 정권이 다 그랬고 현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7, 8개월 동안 한국은행이 문제예요.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약이거든요. 계속 마약을 투입하고 암 수술 환자는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끊고 그거를 AI 미래 산업으로 부어야 됩니다. 예. 예. 그것을 시진핑 정부가 한 거예요. 북경 가면은 텅텅 비어 수천 세대가 많습니다. 뭐 상하이도 그렇고 그것이 너무나 보면은 참담하고 거기가 막 수백 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더 이상 이런 데는 돈을 투입 안 한다. 예. 그거를 지금 성공해서 지금 미국하고 거의 맞짱을 뜨는 게 지금 중국인데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부동산도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의견을 좀 많이 듣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훨씬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진작부터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작년 10월 달이 들어서자마자 제가 보유세를 때려야 된다고 했어요. 예. 그때 뭐 집값이. 저도 알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때 민주당 그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이 그 다음날 보유세 때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방송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보유세를 검토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계속 제가 진짜 그거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또 때렸더니 그 다음날 워싱턴 DC에 출장 가 계셨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은 뭐 2.몇 %인데 우리는 한 방에는 어렵고 1%는 때려야 된다. 그래서 내 방송을 100% 보신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했고 예. 또 이번에도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데서 제가 다주택자 규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잘하신다. 그런데 하여간 저는 그 반응을 바로바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아마도 지금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오케이. 자, 부동산에 대한 전망 들어봤고 그다음에 코스피. 네네. 우리가 지금 녹화를 하는 오늘이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5,500을 뚫었어요. 네네네. 참 대단하죠. 5,000을 넘긴다는 게 이재명 정부 내 임기 내 공약이었는데 6개월 넘자마자 5,000 뚫고 지금은 이제 5,000은 거의 기본 베이스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는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호. 그게 너무나 지금 위험하다. 예. 이렇게 올라갈 일이 아니다. 네, 그만한 실력이 없다. 그러니까 북한산 올라가는 정도의 체력인데 지금 히말라야 올라간다고 뭐 꼭대기에 에베레스트를 지금 등정한다. 지금 이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과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그런 점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저는 전혀 반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물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래서 뭐 상법을 개정을 해서 손을 본다든가 하는 거는 저는 잘하신 거라고 보고 그런데 현재 이 급격히 올라갔잖아요. 급격히 올라간 게 갑자기 외국에서 한국을 고평가해서
급격히 고평가가 돼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유동성 장세예요. 투기판이다 이거지, 투기판. 근데 우리가 이제 실력을 봐야 되는데 미국도 굉장히 증시가 지금 급격히 올라가 있죠. 뭐 세계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이제 미국을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어요. 한국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는데 미국은 그렇게 올라도 그것은 실력이다고 볼 수 있는 게 미국은 저 거대한 제국이 작년 1년 동안에 실질 성장률이 3%가 넘었습니다. 3.5% 정도 돼요. 물가는 또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예. 저 어마어마한 그 제국이 실질 성장률이 거의 잠재 성장률이 3, 4%를 한다는 거는 이건 거의 기적이거든요. 1%를 해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경제 규모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5천만 인구에 뭐 GDP 이런 거 다 계산해봤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성장률이 미국처럼 3, 4%를 해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 1년 동안 실질 성장률이 0.9%였어요.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작년 또 이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이제 윤석열 그런 정국이었고 6월 달부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호황이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기여한 것이 60%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회사 빼면 경제 성장률에 남아있는 거는 다 합해봤자 40%다. 그러면 0.9% 성장 중에 두 회사를 빼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실력이 성장률이 0.4% 정도예요. 이게 사실상 0%입니다. 그게 진짜 백이 실력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진짜 실력이 3%, 4%의 성장이고 완전 고용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혁신 기업들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엔비디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갑자기.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세계 100대 기업들 중에 80개가 미국이고 미국의 혁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상속 기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물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높아도 괜찮아요. 과거에 미국이 또 엄청난 성장을 했던 게 2000년 전후 우리나라로 하면은 IMF 그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미국이 그 클린턴 민주당 정부 때 엄청난 그때 호황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미국의 실력은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런데 그때 비해서 주식이 오른 거는 낮아요. 근데 그때 그 미 연방준비 이사회 의장 그 유명한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천재적이다고 하는 그분이 이게 미국 실력이 안 맞다 이거지. 이 주식의 이 과열이. 그래서 그때 던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irrational exuberant. irrational 비이성적인 exuberant 과열이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미국이 엄청난 실력이 있었지만 이거 정상이 아니야. 그 한마디로 소프트 랜딩 서서히 쿨다운을 시켰어요. 이게 잘못되면 터지면 금융위기가 온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비이성적인 과열이고 투기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 적정 지수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글쎄요. 저는 하여간 뭐 5,000원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5,000 정도에서 머물러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이게 투입되는 게 이게 유동성이거든요. 예. 한국은행이 찍어낸. 예. 그게 한 70%는 부동산으로 갔고 한 30%는 주식으로 왔어요. 주식 시장에서 번 사람들이 돈을 빼서 다시 또 강남 집값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또 통계가 나오잖아요. 네. 예, 보면 이거는 연동되어 있는 유동성에 의한 장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것도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뭐 AI나 여러 가지 이 미래 산업에 대한 그 강조나 또 그런 걸 진짜 열심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혁명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북쪽에 아까 아예 하나만 가져라 하는 그런 조치를 진짜 해야만 예. 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집값은 절반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예. 보유세를 때리고 유동성을 미래 산업으로 집중 투입을 해서 그것을 대통령께서 정말로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실력이 있는 주식시장도 될 거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네네네네. 참 저런 당도 있구나 싶기는 한데 제가 제일 뭐 하도 황당한 짓을 많이 해서 국힘당 저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데 제일로 황당한 게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하고 오찬 약속을 본인이 간다고 그렇지. 해놓고 그것을 안 가는 것은 그건 기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소위 양아 X 이런 거 아니? 참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왜 안 가느냐? 천안기리가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극우 유튜버들한테 쩔쩔매고 놀아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저런 식으로 가고 또 당이 얼마나 쪼개졌냐면 한동훈이 잘라 김종혁이 잘라 이제 배현진까지 자르려고 그러니까 배현진이는 고성국이를 자르려고 그러고 고성국이는 또 정동혁을 통해서 배현진을 치려고 그러고 개판 5분 전입니다. 이래가지고 지방선거 전에 이 당이 온전할까 싶은데 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민주 시민들이 빨리 정당 해산시켜라. 그 요구는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또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법무부 장관이 위헌정당 해산 그거를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는 건 할 수는 있겠죠. 헌법재판소가 받아줄 가능성은 저는 0%라고 보고요. 예. 헌재가 아무리 훌륭한 재판관들이 많다 하더라도 국민의 어쨌든 다수가 105석의 국회의원을 뽑아줬기 때문에 그거를 헌재가 법률적으로 제거한다는 거는 그건 역시도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거는 국민의 손에서 끝장을 내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중간적인 평가가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이건 이제 사실은 뭐 이번에 지방선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6대4 정도로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국민의힘이 40% 정도는 승리한다. 이제 그렇게 보고 또 저렇게 막 이합집산하다가 또 선거 때 또 다가오면 또 뭔가를 만들어내요. 예, 또 그거는 예. 기술이 또 꽤 상당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들의 이제 민주 시민들의 바램, 그 국민의힘의 운명, 그것은 정치적으로 처단이 돼야 된다. 예. 반면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온 이 사법에 대한 근본적인 혁명적 개혁과 경제에 대한 혁명적 개혁을 우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제대로 해 주셔야 다음 총선에서 이 처단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의 운명은 선거 결과에 달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예언을 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불안하기는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네. 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말로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트럼프는 뭐 임기는 당연히 지킨다고 보고요. 심지어 미국 헌법이 막고 있는 3선을 지금 도전하겠다는 게 이게 행동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미국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대단한 또 전략이 또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역시 이제 미국도 경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것도 미국 서민들이 느끼는 생활 물가가 너무 높았거든요. 이게 가장 컸어요.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그것을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죠. 결국 경제다. 그러면 이제 올 1년 동안 지금 중간선거 11월 달인데 미국의 경제가 어떨 거냐. 너무나 좋습니다. 물가가 이제 제일 문제였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많이 때렸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많이 높아질 거 아니냐. 이제 근데 물가도 예상보다는 이제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고 이거 2.56%니까. 근데 생활 물가는 여전히 미국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지역적인 미시적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제일 근본적인 이제 고민은
이게 언제 꺼질까 하는 게 걱정일 겁니다. 역시 AI 열풍인데 이 AI 열풍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폭증을 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많은 우려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과연 이게 거품이 아닌가. 그 변수가 가장 예. 걱정스러울 것이다. 3선을 떠나서 당장 이제 중간 선거에 트럼프가 어떻게 될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중간 선거 결정할 결과도 경제가 결정할 거다. 예. 알겠습니다. AI 거품이 꺼지지 않는다면 뭐 승리할 것이고 예. 꺼진다면 그거는 엄청난 세계적인 재앙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정치, 경제, 국제 문제까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더 많기는 한데 또 시간도 있고 오늘 10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고 나서 애청자님들께서 또 궁금해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따로 또 정리를 해서 네, 네. 한 번 더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제가 우리 그 설날에 우리 그 애청자들 그리고 우리 민주 시민들께 힘 빠지는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제를 우리 국민들이 민주 시민들이 우리 공화국이 이 과제를 해결을 한다면 저는 세계 4대 강국으로 갈 수 있다.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일본, 대한민국. 예.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역사적 기회가 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을 내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계 운세 보는 것은 뭐 믿자고 하는 게 아니고 대비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복권 당첨도 복권을 사야 됩니다. 우리가 예보를 듣는 것, 비 오면 뭐 비 오냐? 뭐 그러려고 보는 겁니까? 예보를. 우산 챙기려고 예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병철 변호사님 모시고 우리가 10가지 대예언 들어봤는데 야,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라 큰일 나겠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낸 나라고 어떻게 이뤄낸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짓밟히는 거 그냥 볼 수 있겠냐 하는 깨우침을 많이 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길한 이 예언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런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병철 변호사님 모시고 10가지 대예언 들어봤습니다. 정어리몰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정어리몰에서 설 연휴 이렇게 특별 방송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설 연휴 해피설 특가 이벤트인데요. 명절 연휴에만 만나보실 수 있는 특가전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상품들은 정말 정어리몰에서 우리 정어리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다른 데는 소문내지 마세요. 원가 이하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보답한다는 그런 의미로 준비한 거니까요. 가격을 한번 보시면 제 말이 빈말이 아닌 거 아실 겁니다. 다 9,900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배송비만 해도 하여튼 이제 원가 이해한 거는 아시겠죠? 어떤 것들인가 정어리 선크림, 디퓨저,
숙취해소제 레디큐 순살 장어탕 1+1입니다. 정어리 선크림은 우리 정어리원들 뭐 다 아시죠? 이거 제가 그동안에 댓글 선물로도 많이 드렸던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필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언제 쓰든지 선크림은 필요해요. 달밤에도 필요하다는 게 선크림 아닙니까? 이게 정가 하나 2만 원 넘는 거거든요. 이걸 9,900원 무료 배송하는데 5개 이상 구매하시면 또 10,000원 상당의 클렌징 바까지 사은품으로 보내드린다고 하고요. 디퓨저 지금 해바라기 이렇게 꽂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 디퓨저도 제일 인기 있는 향 5가지로 준비했는데 500ml 대용량의 집안 분위기 한껏 내실 수 있게 이 해바라기 함께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레디큐 음료는 숙취 해소 음료라고 하는데 꼭 숙취 해소뿐만 아니라 평소에 건강 음료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좀 속이 더부러 가거나 기분이 좀 그럴 때 한 잔씩 한 병씩 마시는데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레디큐 좋은데 바카스보다 더 나아요. 저걸 한 박스에 10병 들어있는데 저게 24,900원이거든요. 그걸 또 9,900원에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순살 장어탕 이거 한 팩에 5,900원 아닙니까? 이것도 1+1 두 팩에 9,900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이렇게 찾아주시는 우리 정어리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요. 소문내지 마시고 이럴 때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어리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병철 변호사님 모시고 신년 대예언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설 연휴가 끝나지 않습니까? 내일은 지금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모시고 정원호가 꿈꾸는 서울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